오늘도 인생의 법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 겪었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고 보니까 이제야 알겠더라. 사람 잘못 만나면 10년이 힘들고 사람 잘 만나면 10년이 행복하더라고.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리 가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있으시죠?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만나기 전부터 벌써 피곤하고 헤어지고 나면 왜 만났을까 후회가 밀려오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멀리해야 할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좋은 사람을 붙잡는 게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나쁜 사람 피하면 상처는 안 받지만 좋은 사람 붙잡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지니까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나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표시하고 다니진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작은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내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데 같이 있으면 왜 이렇게 지치는지 이유를 모르면 계속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첫째, 어떤 사람을 붙잡아야 하는지. 작은 신호만 봐도 아, 이 사람은 꼭 가까이 두어야겠다 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둘째, 정말 멀리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함께 있다 보면 서서히 내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아셔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과는 깊게 갈까, 적당히 거리를 둘까 판단이 서는 거죠.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관계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만나는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 신호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동네 어디에나 있고 친절한 척 다가오는데 알고 보면 가장 위험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 곁에 두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의 첫 번째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바로 사과 방식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 보입니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한 명이 약속 시간보다 무려 40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다들 배고픈데 기다리고 있었죠.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들어서자마자 한 말이 이거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변명이 없었습니다. 길이 막혀서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이런 핑계 대신 그냥 자기 실수를 인정했어요. 다들 배고프셨을 텐데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다음부턴 절대 이러지 않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보니 정말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확 풀렸습니다. 짜증났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고 난 줄 알았네요 하면서 웃었어요.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가 모든 걸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다른 모임에서 똑같이 한 사람이 늦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니 길이 왜 그렇게 막히는 거야? 요즘 교통이 진짜 말이 아니네. 남 탓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로 안내해서 돌아왔어. 전화가 와서 받느라 늦었네. 변명만 늘어놓았죠. 정작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30분을 기다린 사람들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똑같이 늦었는데 반응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2000년 심리학자 마이클 맥컬로우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사람들의 83%가 상대를 용서했고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변명만 늘어놓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91%가 더 화가 났고 76%가 다음엔 이 사람 안 만나야지 생각했습니다. 사과 하나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잘하는 사람들을 추적했더니 이들의 인간관계 만족도가 평균보다 무려 47% 높았어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으니까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건 강함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사과가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이 사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은 변명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강한 사람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 알거든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며 용기의 표현이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 곁에 두세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관계가 망가질 일이 없거든요. 오히려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절대 사과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과 있으면 항상 내가 참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양보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나만 지치게 만듭니다. 사과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꼭 붙잡으세요. 남은 인생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두 번째 신호, 약자 대하는 태도입니다.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옆 테이블을 보게 됐는데 한 분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음식이 나오니까 또 맛있겠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했죠. 반찬이 떨어져서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한데 이것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그때 주방이 바빴는지 직원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천천히 오세요. 바쁘시죠? 괜찮아요. 함께 온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다들 직원한테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그 테이블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딱딱 치면서 직원을 불렀어요.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물이 조금 늦게 나오니까 바로 쏘아붙였어요. 아니, 물 하나 갖다 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다른 테이블은 벌써 다 받았는데. 같은 식당, 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직원 표정도 확연히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첫 번째 테이블 갈 때는 웃었는데 두 번째 테이블 갈 때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 압니다. 어떤 손님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손님이 피곤한 사람인지요. 그래서 어떤 손님한테는 더 친절하고 싶고, 어떤 손님은 빨리 나갔으면 싶은 겁니다. 2002년 심리학자 루이스 페너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들을 3년간 추적 관찰했더니 이들의 91%가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친절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요. 식당에서도,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집에서도요. 친절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76%가 힘 있는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굴고 약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했습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나한테 이득될 사람한테만 잘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당 직원이 그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친절하게 대한다는 건 진짜 마음이 그런 겁니다. 반대로 함부로 대한다는 건 진짜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의 철학자 공자가 2500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아직도 이 말이 맞습니다. 윗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사장님한테, 고객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친절한 건 계산이에요. 하지만 자기한테 아무 이득도 안 되는 사람한테 친절한 건 다릅니다.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진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힘이 빠지고 남의 도움이 필요해지죠. 그때 옆에 남아있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약해져도 여전히 존중해 줄 겁니다. 반대로 지금 약자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당신이 약해지면 태도가 180도 바뀔 거예요.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을 지금 당장 가까이 두세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에요. 반대로 약자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거리를 두세요. 아무리 당신한테 지금 잘해도 그건 당신이 쓸모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쓸모 없어지면 태도가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에겐 또 하나의 결정적 신호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능력이에요. 세 번째 신호, 듣기 태도입니다. 동네 카페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몇 달 만이라 반가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있잖아. 사실 요즘 건강 때문에 좀 불안해서. 그 순간 친구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탁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가 안 좋은데?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병원 갔던 얘기, 검사받은 얘기, 결과 기다리는 게 불안한 얘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친구가 중간에 단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걱정됐겠다. 이런 짧은 반응만 해주면서요. 내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어요. 병원에서 뭐래? 언제 결과 나와? 혹시 내가 같이 가줄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원할까요? 누군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건강 걱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나도 요즘 허리가 30초도 안 듣고 바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 갔는데 말이야. 의사가 그러더라고. 디스크래. 그래서 물리치료 받는데 10분 넘게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나는 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또 끊었습니다. 아, 맞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냐면 휴대폰도 계속 보면서 대충 듣는 티가 났죠. 집에 돌아오니까 더 답답했습니다. 내 걱정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얘기 듣는 기계가 된 느낌이었어요. 다음부턴 그 사람한테 속 깊은 이야기 안 하게 되더군요. 1980년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심으로 경청받은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95%가 상대를 신뢰하게 됐어요. 그리고 관계 만족도가 무려 68% 상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간이었어요. 단 5분만 제대로 들어줘도 호감도가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5분이요. 말을 잘한 게 아니라 잘 들어줬을 뿐인데 말이죠.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경청한다는 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당신 이야기가 중요해요. 당신이 중요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군가에게 온전히 시간을 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들 바쁘다고 정신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내려놓고 내 눈을 보면서 내 이야기에만 집중해준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반대로 듣는 척만 하는 사람들 있죠. 눈은 휴대폰 보고 귀는 딴 데 가 있고 입으로만 응응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독백을 원하는 겁니다. 자기 말만 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둘이고 입은 하나다. 이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2000년도 더 전말인데 지금도 딱 맞습니다.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듣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절실해집니다. 건강 걱정, 가족 걱정, 외로움, 불안. 이런 걸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으세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거리를 두세요. 만날 때마다 듣기만 해야 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강의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나만 지치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정말 귀하죠? 그런데 더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2배로 행복해집니다. 4번째 신호, 축하 반응입니다. 동창회에 갔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다들 반가워했어요. 이런저런 근황을 나누는데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우리 딸이 말이야. 이번에 대기업 입사했어. 삼성이야, 삼성.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었거든요.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당연하죠. 자식 잘 되는 게 부모한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어머,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얼마나 기특해. 일어서서 손까지 잡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딸도 대단하고 너도 대단하다. 정말 잘 됐어. 그러고는 계속 물었어요. 어느 부서야? 언제 출근해? 아, 정말 멋지다. 거기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데. 부모가 얼마나 뿌듯하겠어. 이야기하던 친구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모두가 함께 웃었죠.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다른 모임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 분이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 모범상이래. 얼굴이 환했습니다. 손주 자랑만큼 기분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옆 사람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요즘은 상도 남발하더라. 우리 때는 정말 잘해야 받았는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야기하던 분 표정이 금방 어두워졌어요. 그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손주는 말이야. 바로 자기 손주 자랑으로 넘어갔습니다. 기분 좋게 나누려던 기쁨이 순식간에 박살난 겁니다. 2004년 심리학자 셸리 게이블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 반응을 분석했는데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준 경우 관계 만족도가 무려 89% 급상승했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축하가 관계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반대로 무관심하거나 깎아내린 경우는 어땠을까요? 73%가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의 반응이 관계의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본인도 더 행복했습니다.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기쁨이 2배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건 성숙함의 증거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특히 자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은 취업 못했는데 친구 자식은 대기업 들어갔다? 내 손주는 공부 못하는데 남의 손주는 상 받았다? 솔직히 질투심 안 드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기쁨을 축하해 줍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내가 기쁜 건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의 표시다. 힘들 때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을 때 함께 웃어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기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손주가 상 받았다. 자식이 승진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 이런 작은 기쁨들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 작은 기쁨조차 나눌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좋은 일 생겨도 말하기 싫어지고 혼자 사귀게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2배가 됩니다. 반대로 내 기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지금 당장 멀리 하세요. 축하보다 비교가 먼저 나오는 사람, 그까짓 거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은 독입니다. 손주 자랑, 자식 자랑, 건강 회복 소식, 작은 성취들. 이런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을 붙잡으세요.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의 마지막 신호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5번째, 감사 표현입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아프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장 보러 나가기 힘드실 것 같았어요. 마트 갔다가 과일 좀 샀습니다. 사과 5개요. 10,000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과일 좀 사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이걸 언제? 과일을 받으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요즘 과일값 비싼데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눈을 보니 정말 고마워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닌걸요라고 했죠. 그랬더니 손을 꼭 잡으시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얼마나 고마운데. 정말 고마워. 3일 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웃으면서 다가오셨어요. 저번에 과일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사과가 얼마나 달던지. 덕분에 기운 많이 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또 감사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고작 10,000원짜리 과일을 갖다 드렸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이 할머니한테 뭔가 더 해드리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일주일 후 다른 이웃을 도와드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현관까지 들여다 드렸어요. 쌀 20kg이었습니다. 땀까지 났죠. 그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수고.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요. 며칠 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인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움받은 것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완전히 잊은 것처럼요. 다음에 또 그분한테 부탁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망설여지더군요.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2003년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가 놀라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을 6개월간 추적했더니 이들의 행복도가 평균보다 25% 높았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는 무려 43%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엔 늘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받은 사람들의 92%가 다시 도와주고 싶다고 답했어요. 감사 표현 하나가 관계를 선순환으로 만드는 겁니다. 도움 주고 감사받고 기분 좋아서 또 도와주고 또 감사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3글자가 이런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반대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도와줍니다. 하지만 감사 한마디 없으니 점점 도와주기 싫어집니다. 결국엔 아무도 안 도와주게 되는 거죠.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무슨 뜻일까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좋은 마음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감사가 모든 선함의 시작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움받을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이 생기죠. 짐 들기도 힘들고 장 보기도 힘들고 병원 가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내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도와주면 기분 좋으니까
자꾸 도와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뭘 해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아무도 도와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내가 베풀었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면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나를 돕고 싶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 습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병원 대기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됐을 거예요. 한 사람이 의자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언제 차례가 오려나? 앉은 지 채 5분도 안 됐는데 말이죠. 옆 사람이 대충 그러게요.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게 신호탄이었어요. 요즘 병원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예약 시스템도 엉망이고. 예약했는데 뭐하러 예약해? 쉬지 않고 불평했습니다. 날씨도 왜 이렇게 더운지. 에어컨도 약하게 틀어놓고.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이 정도밖에 안 돼? 모든 게 불만이었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203번 진료실로 오세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투덜거렸어요. 이제 겨우 내 차례야?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실제로는 딱 40분이었습니다. 진료 끝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또 시작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진료도 대충대충 하고 3분도 안 봤어. 약값은 또 얼마나 나올지. 다 돈이네, 돈. 주차장 가면서도 계속이었습니다. 주차비도 또 받고 병원 오면 10,000원은 기본이야. 대기실에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 표정을 봤어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 불평을 듣고 있자니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덩달아 짜증이 났습니다. 1994년 심리학자 일레인 해필드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단 30분만 있어도 주변 사람들의 기분이 평균 37% 나빠진다는 겁니다. 30분이요. 밥 한 끼 먹는 시간,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에 내 기분이 37%나 나빠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장기적인 효과였어요. 불평쟁이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84%가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경험했습니다. 불평이 독감처럼 전염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간접 흡연 피해 받잖아요. 불평도 똑같습니다. 간접 불평이에요. 내가 불평 안 해도 듣기만 해도 피해를 받는 겁니다. 불평은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불평쟁이와 1시간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녹초가 됩니다.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세상이 다 힘든 것처럼 느껴지죠. 그 사람의 어두운 에너지가 나한테 그대로 옮아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불평쟁이들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불평하는 게 목적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봤자 안 돼. 그게 되겠어? 해봤자 소용없어. 불평할 거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불평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맞는 말입니다. 불평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물론 나이 들면 불편한 게 많아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이것저것 힘든 일도 많아지죠. 불평할 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계속 내뱉으면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 멀리 하세요. 내 에너지를 지켜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불평 듣는 데 쓸 수는 없잖아요. 물론 힘들 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평이 아니라 나눔이에요. 하지만 매번,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만만 쏟아낸다면 그건 습관입니다. 고칠 생각도 없는 습관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사람, 문제보다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내 에너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더 피곤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입니다.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몇 분이 모여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계셨어요. 평화롭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나 말이야, 어제 손주 봤거든. 다들 아, 그래요? 하며 들으려고 했습니다. 손주 이야기면 다들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손주가 뭐 했고, 뭐라고 말했고, 밥은 뭘 먹었고, 어디 갔다 왔고, 30분 넘게 혼자서만 얘기했어요. 옆에 계신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손주도 요즘 학교에서 바로 끊었습니다. 아, 맞다. 우리 손주 얘기가 더 있는데. 지난주에는 말이야. 또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계속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손주 자랑, 자식 자랑, 젊었을 때 자랑.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내내 하면서 듣기만 했어요. 말을 꺼낼 틈이 아예 없었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었죠. 그러다 한 분이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나 집에 가봐야겠네. 손주 데리러 가야 해서. 그게 신호탄이었어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나도 저녁 준비해야 해서 약 먹을 시간이라. 다들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그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다들 왜 벌써 가? 자기가 왜 혼자 남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2005년 심리학자 키스 캠벨이 충격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적했는데 결과가 명확했어요. 6개월 이내에 72%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6개월이요. 반년도 못 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는 것 같습니까? 89%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잘해줬는데. 자기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말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냥 듣느라 지쳤던 거죠. 연구팀이 실제로 대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화에서는 서로 50대 50 정도로 말합니다. 내가 5분 말하면 상대도 5분 말하는 식이죠. 그런데 대화 독점자는 달랐어요. 혼자서 8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상대는 겨우 15%만 말할 수 있었어요. 10분 중에 8분 30초를 혼자 떠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엔 참고 듣습니다. 두 번째도 참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나는 그냥 듣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일방적 대화는 관계를 완전히 소진시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답답해집니다. 자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못하니까요.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불안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속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나 대단하지? 나 잘 살고 있지? 나 행복하지? 이걸 계속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지거든요. 굳이 말로 설명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반대로 계속 자랑하는 건 자신감이 아니라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프랑스 작가라 로슈프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누구나 자기 이야기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상대도 말하고, 내가 듣고 상대도 듣고, 그게 대화죠. 나이가 들면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집니다. 손주 이야기, 옛날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산더미예요. 하지만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도 할 이야기가 많고 들어주길 바랍니다.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10분 얘기했으면 상대도 10분 얘기하게 해줘야 해요. 내 이야기만 하면 상대는 친구가 아니라 청중이 됩니다. 청중은 돈 받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친구는 서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물론 가끔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손주가 상 받았다. 자식이 승진했다. 그럴 땐 얼마든지 자랑해도 됩니다. 하지만 매번, 항상, 오직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내 이야기도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도 나누는 사람, 그런 균형 잡힌 관계가 편안하고 오래갑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도 충분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웃는 얼굴로 다가오지만 가장 위험합니다. 뒷담화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네 슈퍼 앞 벤치였습니다. 오후 4시쯤 몇 분이 앉아서 햇볕 쬐고 계셨어요. 날씨도 좋고 해서 잠깐 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한 분이 고개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저 사람 보이지? 102호 사는 사람? 다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뭔가 비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 아들이 직장 잘렸대. 그런데 집에서는 계속 출근하는 척한데 부인도 모른다던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빛은 반짝였어요. 재미있다는 듯이요. 옆에 계신 분이 물었습니다. 진짜요? 어떻게 알았어요? 203호 사는 사람이 그러던데. 그 사람 친구가 같은 회사 다닌데. 확인도 안 된 소문이었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05호는 부부 싸움이 심하대. 어제도 소리 지르는 거 들렸대. 501호는 빚이 많대. 카드값 못 내서 난리래. 건물주는 인색하기로 유명하잖아. 관리비 올린다고 하던데. 1시간 동안 온 동네 사람들 험담이었습니다. 누가 어떻고 누구 집은 어쩌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하나같이 안 좋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던 다른 분들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왜일까요? 한 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그러고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복도에서 만나 물어봤습니다. 요즘 슈퍼 앞에 안 나오시네요? 대답이 이거였어요. 저 사람 무서워요. 내 앞에서 저렇게 남 얘기하면 나 없을 때는
내 얘기도 저렇게 하겠지.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요. 2004년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덤바가 충격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들이 하는 이야기의 92%가 사실이 아니거나 심하게 과장됐습니다. 92%요. 거의 다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68%가 이 사람을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통계가 이겁니다. 87%가 나도 뒤에서 험담당하고 있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늘 불안한 겁니다.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100% 당신 험담도 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 102호 얘기, 203호 얘기를 한다면 내가 자리를 뜨는 순간 내 얘기를 할 겁니다. 방금 간 그 사람 있잖아. 입이 가벼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이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험담 거리를 찾기 위해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뭔가 들으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고요. 관계가 진심이 아니라 정보 수집 통로인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은 험담을 즐길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삶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재미없으니까 남의 불행에서 재미를 찾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사람, 험담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 당하는 사람. 험담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뜻입니다. 독약처럼요. 험담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당하는 사람은 평판이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마트에서, 경로당에서, 산책하다가, 병원 대기실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죠. 그때 조심하세요. 누가 험담을 시작하면 절대 거기에 동참하지 마세요. 그 사람 어떻더라? 라고 물어봐도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세요. 험담 고리를 끊는 겁니다. 함께 험담하는 순간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험담도 다른 곳으로 퍼집니다.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험담꾼은 지금 당장 멀리 하세요. 아무리 재미있어 보여도, 아무리 정보가 많아 보여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험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신뢰도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으세요. 남의 험담 안 하는 사람, 좋은 이야기만 나누는 사람, 비밀을 절대 지켜주는 사람 말입니다. 나이 들어 동네에서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번 나쁜 소문이 돌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험담꾼과 어울리면 내 평판도 같이 떨어집니다. 저 사람들 맨날 남 얘기만 해라고 찍히는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인생의 질은 함께하는 사람의 질로 결정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8가지 신호 기억하시나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 5가지.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함께 기뻐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 3가지.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 딱 8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신호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할지 거리를 둘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10명의 그저 그런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좋은 사람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오래 알던 사람인데, 이런 이유로 힘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만나고 후회된다면 그건 답입니다.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말입니다. 인생의 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 아니라면 2번을 적어주세요. 혹시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견을 반영하여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